최근에 바스와 전체 페라리 팀에 대한 많은 비판이 나타났고 오늘의 비디오에서 그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바스가 페라리에서 시간을 다투고 있는 이유를 알아봐야 하고 2026 프로젝트는 그의 계약 갱신을 확정하는 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알고 있듯이 새로운 규정이 없었다면 바스는 올해 이미 실패했기 때문에 페라리에서 더 이상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2026년의 새로운 페라리에 대해서도 당연히 이야기해야 합니다.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사실 시작하자마자 이 폭탄 뉴스로 시작하는데 페라리가 볼라텔에서 실시한 충돌 테스트를 첫 시도에서 통과했고 따라서 페라리의 차체와 프레임이 다음 시즌에 확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좋은 소식입니다. 과거에는 여러 팀들이 충돌 테스트의 첫 시도에서 실패한 적이 있었고 이는 차체를 다시 만들고 소재를 강화해야 하며 이는 자동차의 무게에 관한 좋은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페라리가 충돌 테스트를 통과했으므로 이는 매우 좋은 소식입니다. 하지만 이제 2025년의 페라리에 대한 비판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네, 이는 좋은 소식이지만 나머지를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부비 경기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페라리와 메르세데스가 맥스 페르스타펜의 동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맥라렌이 타이틀 경쟁에서 두 명의 드라이버를 방어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의 비디오에서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물론 제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좋아요를 남기고 구독하고 포뮬러1과 페라리를 주제로 한 비디오를 놓치지 않도록 알림을 활성화해주세요. 모든 댓글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모두에게 답변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매우 흥미로운 새로운 토론을 댓글로 열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을 말하고 나서 이제 모든 주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비판부터 시작합시다. 페루차가 말했습니다. 바셀의 유일한 긍정적인 점은 그가 웃는 것을 그만두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그들이 4월에 차 개발을 중단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누구와 상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매 경기마다 개발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고 이제는 4월에 차 개발을 마쳤다고 말합니다. 페라리와 같은 팀이 두 대의 자동차를 동시에 작업할 수 없다는 것이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이제 됐어요. 여기 아무도 화내지 않는 것 같으니 제가 화낼게요. 하지만 저는 페라리가 시즌 초에 페라리 SF-25를 최대한 개발하고 더 강하게 만들고 시즌 중에도 개발을 지속할 것이라는 공약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개발이 중단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스파프랑코르샹에 도착한 후방 서스펜션을 기억합니다. 이는 무절로에서 먼저 시험되었고 이는 개발의 일부입니다. 이후 도착한 개발이 중단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마지막 경기들을 위한 새로운 바닥이 도착해야 했는데 이는 여름 휴가 후부터 말하는 것입니다. 페라리가 좋은 차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건 폐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업데이트를 중단했다는 것은 변명이 아니라 악화 요인입니다. 이는 자동차가 경쟁력이 있었다면 당연히 업데이트를 진행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차가 폐차 수준이었기 때문에 페라리 SF-25는 강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들은 업데이트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즉 이것이 현실입니다. 명확히 말합시다. 다른 팀들은 차가 좋았기 때문에 계속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레드불은 어쨌든 맥라렌이 취약하다는 것을 보고 시도했고 시즌이 끝날 때까지 자동차 개발을 계속했으며 결과는 그들에게 옳았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맥스가 마지막 경기까지 타이틀을 놓고 경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레드불의 선택은 보상을 받았습니다. 맥라렌은 유일하게 상대보다 큰 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업데이트를 먼저 포기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팀이었습니다. 특히 여름 휴가 전에는. 하지만 우리는 그들도 이 결정으로 인해 고통을 받았고 아마도 뒤돌아보면 그렇게 일찍 업데이트를 포기한 것이 올바른 결정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페라리도 마지못해 이 결정을 내렸다고 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2025년의 페라리가 잘 나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강조해야 합니다. 저는 페라리의 미래가 매우 걱정됩니다. 다음 시즌을 위해 개발이 중단되었다는 주장은 매우 약한 변명처럼 보입니다. 모든 팀은 올해 두 대의 차량에 대해 작업했습니다. 페라리의 태도는 이 실패를 숨기려는 창피한 시도이며 이에 대해 저는 진 알레지와 동의합니다. 즉, 진 알레지에 따르면 내년을 집중한다는 것은 변명입니다. 페라리의 태도는 이 실패를 숨기려는 창피한 시도입니다. 따라서 그의 말에 따른 페라리는 올해의 시즌 실패를 숨기면서 내년에 집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매년 페라리에서 약간씩 일어나는 일이며 항상 다음 해에 집중하기 위한 변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알리비가 페라리에 대해 말한 것을 들어봅시다. 그리고 페라리는 컨스트럭터 챔피언십에서 4위를 차지했으며 1년 전에는 맥라렌보다 14점 차이로 2위에 올랐습니다.
오래된 악몽을 떠올리게 하는 놀라운 추락이며 결론을 내기 위해 높은 곳에 누군가와의 원탁 회의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큰 호응으로 시작했고 성과를 발표하며 드라이버 타이틀과 팀 타이틀을 약속했습니다. 타들이 멈춘 동안 과장된 낙관론을 퍼뜨린 바스와 경영진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맡겨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같은 작업 그룹에 의해 계획된 2026 시즌으로 이 재난이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레클렉과 하밀턴은 그 중간에 있으며 둘 다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붕괴의 주역이자 증인입니다. 한편에는 무한한 용기, 해내고자 하는 열망, 찰스의 헌신이 있고 다른 한편에는 루이스의 7개의 세계 타이틀의 무게, 그의 방대한 경험과 실패한 사업에 대한 불신이 있습니다. 누군가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동의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피노 알리비의 이 문장들, 이 성명에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페라리의 문제를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페라리에는 명확한 방향이 없고 팀 내에서 권력을 잡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며 마소르는 이에 대해 너무 약합니다. 페라리 내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역학을 관리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우리는 매년 팀의 실패를 보고 있으며 매년 다음 해를 생각합니다. 2024년에는 작년에 2위를 기록한 후 타이틀을 위해 다시 싸우기 위해 2025년에 자동차를 혁신할 생각이었지만 연초에는 더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024년 초 그리고 시즌이 진행되면서 페라리는 작년보다 더 나아졌기 때문에 하밀턴이 팀에 합류한 올해가 드디어 결실을 맺는 해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스와 팀 리더가 크리스마스 점심 초대를 받을 만한데 어떻게 절반 시즌 동안 다른 진실을 이야기했을 때 4월에 개발이 중단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누구를 속이려는 겁니까? 그리고 이것은 마스의 성명입니다. 스파의 새로운 업데이트를 가져오기 위해 열심히 일했으며 모든 절단이 차이를 만듭니다. 우리는 잠재력을 최대화해야 합니다. 잠재력을 최대화하는 것이 이번 시즌의 만트라가 되었고 우리는 매 경기에서 그것을 들었으며 물론 자동차의 잠재력을 보지 못했으며 물론 루이스 해밀턴도 생각납니다. 그는 작년에 메르세데스를 떠났고 그와 함께 역사를 썼으며 2024년 말에 제조업 세계 타이틀을 위해 싸우고 있었던 페라리 프로젝트를 선택했지만 그 후 2위에 올랐고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2025년 규제 시대에 완전히 운전할 수 없는 단자 자동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완전한 재앙이었습니다. 해밀턴의 기대는 매우 컸고 마라넬레에서 만든 기대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게 바로 가장 큰 문제였죠. 그리고 우리는 사인즈가 페라리의 해밀턴보다 먼저 윌리엄스에서 포디움에 오른 것을 실제로 보았습니다. 시즌 초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즉 게다가 카를로스 사인즈는 이번 시즌에 포디움에 2번 올랐습니다. 기억해 두세요. 따라서 이는 페라리에게 매우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윌리엄스와 같은 팀은 몇 년 동안 끝없는 위기를 겪었으며 올해는 많이 회복했으며 드라이버 관점뿐만 아니라 개발 관점에서도 훌륭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 생각에 제임스 바우스는 훌륭한 팀 리더이며 사실 그는 머세디스 학교이며 토토 wolf의 학생 중 하나입니다. 덕터 헙스의 이 게시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2024년 페라리는 더블 포디움을 기록했으며 2위와 3위에 올랐습니다. 2023년 레클렉은 2위에 올랐습니다. 2022년 레클렉은 2위, 세인즈는 4위에 올랐습니다. 따라서 이 규제 시대의 페라리는 아부다비에서 4번 포디움에 올랐고 따라서 역사적으로 페라리는 아부다비에서 좋은 최종 결과를 기록했습니다. 맥스는 누군가가 포디움에 올라야 타이틀을 획득할 기회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누가 포디움에 오를 수 있을까요? 글쎄요. 바로 페라리가 그 자리에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코모도 강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역사적으로 페라리는 여기에서 좋은 성과를 냈지만 아부다비에서는 한 번도 승리하지 못했으며 이것은 사실입니다. 페라리는 아부다비에서 한 번도 승리하지 못했지만 이 규제 주기의 최근 경기에서는 포디움에 올랐습니다. 하나 슈미츠가 말했습니다. 맥라렌을 언급하며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며 드라이버를 공정하게 대우하고 싶어 하는 것이 분명하고 우리는 이를 통해 이점을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믿습니다. 사실 하나 슈미츠는 파파야 이점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는 레드불이 맥라렌의 불리한 조건에서 이점을 얻을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이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원한다면 카타르에서 노리스를 피아스트리보다 우대했다면 세계 타이틀은 종료되었을 것입니다. 맥라렌은 노리스와 함께 드라이버 타이틀을 이미 획득했을 것이지만 두 사람 중 누구도 첫 번째 피트스톡에서 돌아오지 않기로 결정하여 평등하게 대우했고 이것은 많은 비용이 들었으며 이제 세계 타이틀은 열려있고 맥스가 승리할 수 있으며 따라서 우리가 원한다면 아부다비에서도 같은 철학, 같은 전략을 적용한다면 맥라렌은 타이틀을 걸고 경기를 펼칩니다. 이것은 적지만 확실하며 많은 위험을 감수합니다. 드라이버 챔피언십에서 앞서 있는 노리스를 우대하는 것보다 더 큰 위험을 감수하는 셈입니다. 그 경우에는 위험을 덜 감수하고 팀 내부에 분열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팀 관점에서 집중해야 할 첫 번째 요소는 준비되고 완벽한 경기 주말을 치르기 위한 결의를 갖추는 것입니다. 차량이 속도를 유지하고 드라이버들이 뛰어난 작업을 하고 있지만 최근 두 경기에서는 팀 관점에서 드라이버의 훌륭한 작업과 자동차의 잠재력을 활용할 수 없었습니다. 세계 타이틀을 놓고 경쟁하는 두 명의 드라이버를 고려할 때 우리의 철학과 접근 방식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스카르와 란도에게 경쟁하고 그들의 목표를 추구할 기회를 줄 것입니다. 주의하세요. 아부다비를 앞두고 이러한 발언은 제 생각에는 맥라렌에게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두 드라이버 모두 타이틀을 놓고 경쟁하게 되면 제 생각에는 맥스가 이 경우에 타이틀을 획득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만약 팀에서 어떠한 명령도 주지 않는다면 피아스트리가 노리스를 통과시키거나 다른 시나리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노리스가 4위에 오르는 것은 매우 실현 가능한 일이 됩니다. 메르세데스, 페라리, 피아스트리가 노리스를 통과시키지 않으면 이미 맥스와 노리스 사이에 놓일 수 있는 3명의 드라이버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맥스가 레이스에서 우승하기만 하면 됩니다. 제 생각에 아부다비는 카타르보다 레드불의 특성에 더 적합한 트랙이므로 아부다비에서는 레드불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맥스가 레이스에서 우승하고 노리스가 4위에 도착하면 맥스는 챔피언이 됩니다. 그러니까 챔피언 결정전은 아직 끝난 게 아니니 모두가 마지막 경기까지 승부를 벌일 겁니다. 제 생각에 피아스트리는 3명 중에 기회가 조금 적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맥스가 있고 물론 노리스가 가장 유력한 후보입니다. 이 철학을 계속 따른다면 제 생각에는 올바른 선택이 아닙니다.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두 드라이버 모두 월드 타이틀 경쟁에 남겨둘 것이며 드라이버 간의 공정한 태도를 유지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19번 그리드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라운드에서 많은 추월을 했으며 심지어 8위까지 올라갔습니다. 한 라운드에서 8위로 올라갔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르클레르를 제외하고는 작년에 찰스 르클레르가 아부다비에서 출발해 11개 포지션을 회복했었으니 페라리가 아부다비에서 폼을 회복하면 앞서가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 맥스가 보여준 것은 1998년 마이클 슈마커와 1993년 에르턴 센의 마법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훨씬 이전에 세계 챔피언십이 끝났을 것입니다. 대단한 선수들이죠. 그리고 동의합니다. 맥스는 올해 정말로 차이점을 만들었고 불가능해 보였던 맥라렌을 회복하려고 했습니다. 라스베가스의 실격은 확실히 도움이 되었고 또한 네덜란드에서 노리스의 은퇴도 있었지만 맥스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해야 합니다. 차가 있을 때마다 그는 항상 맥라렌을 회복하고 잠재력을 극대화하려고 노력했지만 맥라렌 드라이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많은 기회를 낭비했습니다. 트랙의 특성을 보면 중간 정도의 하중이 있는 트랙이고 마모가 너무 높지 않으므로 새로운 파워 유닛을 가진 맥스가 더 강력하게 달릴 수 있으며 맥라렌보다 더 많은 업데이트가 있는 차를 가지고 있어 우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맥라렌은 카타르 트랙과 잘 어울렸지만 아부다비는 더 중간적인 트랙입니다. 따라서 맥스에게는 기회가 있지만 문제는 노리스를 4위로 만드는 것이며 이는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안드레아 세라는 내부 팀 게임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 두 드라이버 모두 타이틀을 획득할 기회를 가질 것이지만 경기 중에 포지션 스왑이 일어날 수 있으며 두 드라이버가 매우 가까운 경우 맥라렌이 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충격받지 말아야 합니다. 아니면 경기 초반에 두 드라이버 간의 전략을 변경하여 노리스가 피아스트리보다 앞서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하며 약간의 추측입니다. 이 경우 맥스 버스타펜에게 유리하게 타이틀 경쟁에 개입할 수 있는 페라리와 머세데스를 주의하세요. 저는 MR26, 즉 아스턴 마틴 2026의 발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는 2026년 2월 9일에 공개될 것이며 훨씬 더 나중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레드불이 1월 14일에 공개될 것이며 1월 말에는 바르셀로나에서 테스트가 있을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맥라렌에 관해 이야기하자면 맥라렌이 새로운 포뮬라 2 챔피언 레오나르도 포나롤리를 포함하여 젊은 인재 개발 프로그램에 3명의 새로운 드라이버를 포함한다고 발표한 뉴스도 봐야 합니다. 그래서 포뮬라 2 타이틀 획득을 축하하며 레오나르도에게도 박수를 보내며 이제 맥라렌의 젊은 인재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다음 시즌에도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나롤리가 2026년에 바로 포뮬라 1에 들어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럴 것 같지는 않지만 다음 시즌에 그를 고용할 팀이 생길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2027년에 데뷔할 가능성이 더 높지만 지켜보겠습니다. 이것을 말한 후 키미 안토넬리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연대감을 표현합니다. 그에게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고 그는 또한 응답했으며 킴에게 일어난 일과 당연히 발생한 상황에 대해 최대한의 연대감을 보냅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헬뮤트 마르코에게는 반향이 필요합니다. 그는
란도 노리스를 의도적으로 통과시켰다는 비난을 받았기 때문이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헬뮤트 마르코엘에 대한 비난이 너무 강하고 과도합니다. 그리고 피엇가 단지 포용성과 드라이버 및 팀 내 열람들 사이에 존중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성명만을 발표했다는 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하지만 뭔가 더 필요했어요. 피아트의 더 강력한 입장을 기대했어요. 그는 꿈을 꾸고 있는 어린 소년이에요. 왜 그걸 악몽으로 바꿔야 하나요? 왜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나요? 증오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무엇을 얻나요? 심지어 위협까지. 이건 그냥 스포츠일 뿐이에요. 제발요. 그럴 가치가 정말로 없고 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해요. 현재 상황에 대해 정말 안타깝고 키미를 최대한 지원할게요. 이 말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당연히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고 채널의 모든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알림을 설정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포뮬러 11과 페라리 관련 모든 뉴스를 다룹니다. 라스타에서 이만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